잘 쉬셨나요? 이제 3교시 시작할 건데요. 3교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2교시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인금융을 잘 가지고 오시대요. 이번에는요, 부동산 저당대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페이지는요, 322페이지 펴주시고요.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자, 저당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서 필요한 자금 융통하는, 즉 돈 빌리는 거예요. 내 부동산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를 우리는 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차입자는요, 피저당권자, 대출자는 저당권자 혹은 대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그거 돈 빌려온 거 어떻게 갚을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봐야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저당의 무슨 방법? 상환 방법. 즉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온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빚을 갚을 건지 돈을 갚을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원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요. 체증식 상환 방식. 요거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원금, 원리금, 체증식 요거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거예요? 저당의 상환 방식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요. 지분, 부채, 매잔이 있었고요. 저당의 상환 방식에는요. 원금, 원리금, 체증식 요거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저당의 상환 방법 출발하시죠. 자,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요. 원금은 뭐예요? 원금은 고정이겠죠. 원금 균등이니까 당연히 원금은 고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금은 불변, 즉 고정하는데 나머지 이자는 어떻게 돼요? 남은 대출 잔금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대부분 감소하게 되겠죠. 이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 기간에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액과 대출 잔액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그려드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이고요. 이게 이자인데 원금은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고정하죠. 이자는요 점차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이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감소하는 거 세 가지 딱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원리금이 감소하고요. 원리금은 뭔데요? 원금 더하기 이자니까 원리금이 감소하고 그리고 뭐도 감소해요? 이자가 감소해요. 사실은 원리금이 감소하는 원리는요. 원리금이 감소하는 이유는요.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리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액이 감소가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또 잔금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던 요거 세로축은요. 뭐예요? 금액이고 요 가로축은요. 뭐예요? 기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함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금은 고정이고요. 감소하는 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원리금 감소예요. 왜요? 이자액이 감소하니까. 두 번째, 이자가 감소해요. 그쵸? 세 번째, 뭐 감소해요? 잔액이 감소해요. 왜 감소하냐면요. 이자액은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니까 당연히 감소하고 잔액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이유로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대요. 그렇죠? 초기에 최대한 빠르고 많이 갚는 거죠. 그리고 중도 상환하러 왔어요. 중도 상환하러 왔을 때 잔금 남은 돈이 가장 많다 적다? 가장 적은 것이 원금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돈을 빌리고 있다면 현재 돈이 좀 있으시다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빨리 갚아버리세요. 나중에 이자 상환이 또 제일 적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하다? 현재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된다라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요, 원금 구하는 방법은요, 융자 원금 돈 빌린 거 나누기 상환 기간 하면은요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잔고에 대한 거였죠. 대출 잔금에 따라 변동하는 거니까는 잔고의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는데, 융자 원금으로만 구하는 계산 방법도 여기 하나 나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융자 원금 빼기 상환원금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 기간 마이너스 1. 왜냐하면요, 첫 번째 기간에는 이자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간 빼기 1에 곱하기 이자율에서 전체의 융자 원금을 빼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 맨 마지막 거는 중요하지만 나중에 저와 함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전에 가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일단 공식 이렇게 쓴다는 것만 하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요거라는 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라는 거. 그래서 원금은 융자 원금 나누기 상환기간이고, 이자는 융자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2번과 3번 잘 기억해 주세요. 원금 고정, 감소하는 거 세 가지, 원리금, 이자의 잔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요, 뭐가 불변하는데요? 원리금이 불변하는 거지. 원리금이 불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뭐가 고정이라고요? 원리금은 어떻게 고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죠? 원리금은 불변. 쌤, 원리금이 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원금 더하기 이자가 원리금이 되겠고요. 원금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이자는요 감소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체크해둬야 될 거, 이자는 감소한다는 거. 여러분, 원금 균등이 됐건 원리금 균등이 됐건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자는 감소한다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한 번에 시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공통점은 뭐예요? 이자는 무조건 감소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를 금액 기간으로 그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금이고, 이거는요 이자라는 거지. 세로축은 뭐예요? 금액. 그쵸? 가로축은 뭐예요? 기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니까 원금은요 어떻게 돼요? 점차 늘어난다는 거지. 원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 증가한다는 거고, 이자는요 어떻게 돼요? 점차 어떻게 돼요?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자는 감소한다라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는 거지. 이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감소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감소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초기에는 이자 상환분이 많고, 맞네요. 초기에는 이자 상환분이 많고, 맞죠? 초기에 이자 상환분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뭐가 많다? 후기로 갈수록 뭐가 많다? 원금 상환분이 많다라는 것도 하나 봐놔주세요. 초기에는 뭐가 많고요? 이자 상환분이 많고, 후기에는 뭐가 많다? 원금 상환분이 많다. 초기에는 이자가 더 많고, 후기에는 원금이 많다라는 거. 이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환 기간의 절반이 아니라 어디 3분의 2 정도 시점이 지난 시점이 대출금의 50%를 상환했다는 거죠. 대출금 상환 50% 지점이 어디다? 기간의 3분의 2쯤 지났을 때, 3분의 2쯤 지났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원금 균등은요, 절반 지났을 때 절반 갚고요. 원리금 균등은요, 기간이 3분의 2쯤 지났을 때 대출금의 상환의 50%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하나 체크만 해놔주세요. 그래서 3번은요, 대출금의 50%로 상환하기 위해서 기간은요, 3분의 2 정도가 경과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이제 원리금 구하러 가야죠. 원리금 구하러 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원리금의 짝꿍. 원리금만 나오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죠. 원리금 나왔어요. 원리금의 가장 중요한 짝꿍은요, 저당상수. 저당상수라는 거죠. 원리금 구하는 방법은요,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돼요. 기억나셨나요? 여러분, 우리 저당상수 배운 적 있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운 적 있죠. 저당상수의 역수는 뭐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공식은 뭐예요? R분의, 기억나시나요? R분의 뭐예요? R분의 1-1 플러스 R의 n승.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요게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이었는데요. 원리금은요, 융자 원금 곱하기 뭐요? 저당 상수를 하면요, 원리금 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자는요, 이자 나왔으니까 역시 잔고 나와야 되겠죠?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 하면은요, 이자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요게 원금과 원리금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입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은요, 여러분,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갚는 금액이 적다라는 거지.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혹여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의 상환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의 상환이란 대출 초기에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서 대출액이 융자 잔액이 더 커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못 갚다 보니 이거에 대한 융자, 즉 돈 빌린 거에 대한 잔액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왜냐? 이자가 더 더해졌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부의 상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래에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젊은 층 등에게 유리하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회수가 늦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회수가 늦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이 크고 따라서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언제나 앞에 보시면은 원금과 원리금에서 자주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금은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금이 불변하고요. 감소하는 거 세 가지 뭐였죠? 원리금 상환액, 이자액, 잔액이 감소하는 거고요. 가장 빨리
많이 돈을 갚는 형태고요.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갚고요. 후기로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는다는 거. 그거 포인트 기억해 두세요. 자, 체증 상환 방식 해드렸고요. 자, 이제 크기 비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크기 비교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크기 비교를 할 때는요, 반드시 원리금 상환액, 초기 상환 부담, 그리고 원금 회수의 위험, 이자 지급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융자 잔금이 어떤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초기에 상환 부담이 가장 큰 상환 방식은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만기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체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크기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여러분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원금이고 요게 이자. 이게 뭐예요? 원금 균등인 거고.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세로축은 뭐예요? 금액이고, 가로축은 뭐예요? 기간인 거죠. 그리고 원리금도 마찬가지. 요거 세로축은 뭐예요? 금액이고, 가로축은요, 기간인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는 뭐가 크다? 이자가 크다. 그리고 후기에는 뭐가 크다? 후기에는 원금이 많다.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둘 다 뭐? 이자는 감소한다라는 거. 이자는 감소한다라는 거. 기간은 뭐가 더 긴데? 기간은 원리금이 더 길다라는 거. 뭔데 요게? 요게 기간이니까. 기간은 원리금이 더 길다라는 거. 가볍게 하나 정리하시고 뒤에 체증식 붙여주시면 돼요. 자, 크기 비교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크기 비교하기 전에 크기 비교의 하나의 가장 큰 대전제, 즉 가장 큰 그림을 하나만 깔고 갈게요. 쌤, 그게 뭔데? 크기 비교할 때는요, 무조건 원리금을 가운데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원리금을 가운데 딱 넣어놓고 나머지 좌우가 원금인지 체증식인지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에 원리금을 넣어놓고 왼쪽과 오른쪽이 원금인지 체증식인지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볼게요. 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왜요? 이게 금액이잖아. 이미 크기가 더 크죠, 이것보다? 그래서 이 금액이 더 크니까 이게 뭔데요? 금액이잖아,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금액의 크기잖아. 금액의 크기가 뭐가 크다고요? 원금 균등이 얘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뭐가 제일 크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크다라는 거고, 원리금 상환액을 많이 갚으니까는 부담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크겠지.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뭐가 제일 큰데? 원리금 상환액도 제일 크고,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만큼 상환 부담도 크고, 상환 부담이 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빠르게 갚는 방법이기도 하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체증식 상환 방식이 뭐가 크냐라는 것 측면에서 원금 회수의 위험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체증식 상환 방식인 거죠. 왜요? 얘는 부의 상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얘는 처음부터 소득이 적은, 즉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미래 소득에게,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법이니까요. 위험도 크죠. 이자 지급액이 당연히 큽니다. 왜요? 기간도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간이라고도 하나 추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 즉 총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제일 큰 게 체증식이에요. 그래서 이자 지급액이 가장 크니까 뭐도 제일 크겠어요? 원리금 상환액도 가장 크겠죠. 원리금 상환이 크다는 말은 잔금도 많이 깎아낼 수 없다. 잔금도 많이 덜어낼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체증식 상환 방식이요. 뭐가 제일 커요? 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도 제일 크고 상환 기간도 제일 길고 이자 상환액도 제일 많고 원리금 상환액도 제일 많고 기간도 가장 오래 걸린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문제 하나만 더 체크해 주시죠.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정리만 하나 해 두시죠. 만기 일시 상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이자를 내요. 근데 얘는 이자도 안 내고 만기에 한 번에 빵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참 죄송해요. 얘는 그래도 원금은 갚아요. 조금씩이라도 갚는데 얘는 원금도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에 한 번에 돈을 다 갚고 끝내는 거라서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그래서 얘는 만기 일시 상환이 얘가 뭐라고요? 기간이 가장 길다라는 것도 하나만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은요, 기간이 가장 길다는 거죠. 무엇보다 체증식 상환 방식보다 길다는 것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의 크기 비교에서는요, 원리금 상환이 가장 큰 거는요, 뭐예요? 원금 균등. 그러다 보니 부담도 큰 게 원금 균등. 언제? 초기에 돈도 많이 갚고 빨리 갚고 부담도 크지만 나중에 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가장 적고 이자 지급도 가장 적게 하고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가장 적고 융자 잔금도 가장 적게 남고 기간도 가장 짧은 게 뭐라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이 크기 비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뒤에 가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래서 쌤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셨구나라는 게 느끼게 될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크기 비교를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재 뒤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 3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다시 따온 거라니까. 아시겠죠? 한 번에 묶어온 거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원금 균등에 대한 요 그림의 느낌 그리고 원리금 균등에 대한 요 그림을 잘 어울리시면서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했구나. 이자는 감소했지만 원금은 증가했구나. 요런 것들 저와 함께 복습하시면서 꺼내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원금과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의 크기 비교였습니다. 자, 이제 뒤에 부분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죠. 자, 계단식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과 체증식 상환의 혼합 방법이고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요. 둘이 합의해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기 상환 저당 대출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뭐예요?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상환 방식이라는 거. 원금 안 갚고요. 만기일에 한 번에 이자만 계속 내다가 한 번에 갚는 게 만기 상환 저당 대출,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7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인데요. 매기마다 정기의 대출 잔액에서 인플레이율을 곱한 대출 잔액을요 증가시켜서 다시 계산하는데요. 이건 역시 부의 상환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인플레가 심하게 발생하면요. 인플레이율을 곱한 대출 잔액이 더 커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만기 상환 저당 대출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금, 원리금, 체증식. 원금은 원금 고정, 감소하는 것은 이자,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잔액 감소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리금은요. 원리금은 고정이고요. 대출 기간 그리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원금은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은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시장이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데 가서 돈을 빌려보시면 아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고정이자율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딱 빌릴 때 나 이자율 얼마라고 탁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자율 방식은요. 어떻다고요?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차입자가 이해하기 쉽죠? 왜요? 나 돈 빌릴 때, 내가 차입자야. 내가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금융기관 가서 돈을 빌릴 때 처음에 얼마, 고정이자율 5%, 고정 앞으로 이걸 다 갚을 때까지 고정이자율이 5%입니다. 라는 거라서 차입자가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도 쉽고요. 금리 조정에 대한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고 없다고? 피할 수 있다고. 그쵸? 그리고 금리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누가 수익성이 안 좋아져요? 돈 빌려준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가 있죠. 자, 왜요? 쌤?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나는 이미 5%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시장의 금리가 6%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6%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내가 지금 고정금리 얼마에 빌렸다고요? 고정금리 얼마? 5%에 빌렸으니까는 나는 1%만큼의 손해가 벌어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 금리가 상승하면은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지. 어떻게 1%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장금리가 만약에 4%로 떨어졌어. 시장금리가 얼마? 4% 떨어졌어. 그러면 이 얘는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돈을 갚으러 와요. 돈을 갚으러 와요. 왜요? 돈을 갚고 다시 빌린다는 거지. 오케이? 왜? 나 지금 5%로 돈 쓰고 있어요. 100만 원 빌려가지고 5만 원씩 갚고 있다고 해요. 5%니까. 그런데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4%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갚으러 오겠죠.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조기에 상환한다는 거지. 만기가 되기 전까지 조기에 상환을 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뭐 해요? 당연히 재융자를 받거나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상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이자율 방식은요. 금리가 오르면요. 대출기관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유리하게 되겠고요.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요. 차입자들은요. 뭐 한다? 조기 상환한다 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체크하시죠.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은요. 이러한 위험이 있을까봐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 초기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즉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할 때 돈을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요? 어떻다고?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보다? 변동금리보다. 왜냐하면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금리 대출은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는 시장금리에 따라서 따라갈 수가 있다고.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고. 물론 스프레드인 가상금리는 바꿀 수가 없겠지만 기준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내가 변동금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누가? 대출기관이. 그런데 고정금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할 때는요. 고정금리 대출은요. 언제?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줄 때. 언제? 초기에. 고정금리가 높다라는 거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대출기관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금리가 높게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변동이자율 방식입니다. 변동이자율 방식은 흔하죠? 원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장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3.5%예요. 이번에 기준금리 안 올렸죠. 그래서 3.5%인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긴 한데 변동이자율 방식은요. 기준금리 요게 지금 3. 얼마? 5%에
더하기 가상금리,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개인의 신용도나 위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더해서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기준금리는 요게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한 게 변동금리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뀌는 건 늘 이거예요. 아시겠죠? 바뀌는 건 뭐라고요? 바뀌는 건 이거라고. 변동이 있는 건 뭐라고요? 변동이 있는 건 이거라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매번 올리고 내리고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얘는 변화한다고 안 바뀐다고, 변동이 있다고 없다고. 얘는 이미 빌리는 시점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용도나 위험에 따라서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근데 얘가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그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는 거라고. 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이죠. 이자율 상승이잖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요, 기준 더하기 가산금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양도성 예금증서나 혹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전에는 양도성 예금 지수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코픽스, 즉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시고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되고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가 변동금리에 대한 기준이고, 기준금리가 자꾸 변화한다는 거죠. 현재는 얼마? 3.5%. 그리고 가산금리는요, 개인의 신용도나 위험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지만 한번 측정되고 나면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하는 것은 뭐다?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1번입니다. 변동이자율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혹은 일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즉 너한테 떠넘긴다는 거지. 금리가 올랐을 때 얘를 바꿈으로 해서 금리에 대한 이자율을 떠넘긴다는 거지.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돈 빌린 사람에게. 오케이. 누가? 대출기관이. 대출자가. 금융기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누가? 대출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어떻게? 더 전가된다라는 거. 요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장에 대한 흐름과 변화를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에게? 돈 빌린 사람에게 이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자꾸 떠넘기는 거지. 자꾸 전가시켜버리는 거지. 책임에 대한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더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요,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더 전가시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금리 상한 변동금리의 경우 약정된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차입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 이건 그거예요. 금리 여기까지 이상 올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변동금리지만 이것까지는 올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금리 상한 변동금리예요. 아시겠죠? 금리를 올리면서 상한선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하나만 보시고 잠깐 또 쉬시죠. 자, 20일의 기출문제였는데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큰 내용을 물어봤어요. 큰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큰 내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출발합니다. 1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어요. 월 1회차 불이백은 동일하다. 동일해요? 틀려요? 동일액은 다르죠. 어디가 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크겠지. 왜요, 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금액의 크기는 어디가 크다? 원금이 더 크다라는 거죠. 원금, 원리금. 그쵸? 그래서 원금, 원리금, 원금, 원리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니까 초기 1회차 월 불이백은 어디가 크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예상이 상승되는 경우 나왔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맞아요? 아니지. 차입자는 뭐가 유리해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지. 왜요? 고정금리로 내가 5% 받았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시장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시장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상승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니까는 뭐가 유리해요? 당연히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가 있겠지.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6%가 되면 더 불리해지잖아. 그쵸? 그래서 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뭐가 유리한데요?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뭐보다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자, 잠깐만. 차입자의 뭐와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니까 여러분 소득도 늘어나고 담보부동산의 가치도 증가하는데 내가 빚을 못 갚을 위험이 높아져요? 아니지. 채무불이행 위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대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대. 나왔어.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대요.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요거 두 개가 바뀌었죠. 누가 누구에게로? 대출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으면 그 대출자가 이자율 조정주기를 자꾸 바꾸어서 내가 안아야 될 위험을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한테 던지는 거라니까.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자율 조정주기를 짧게 바꿔놨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변화를 누구에게 더 넘긴다고요? 차입자에게 더 넘긴다고. 그래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서 누가 누구에게로? 대출자가 누구에게로? 돈 빌린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5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작다. 이게 대출이 아니죠. 대출 잔액이 적다라는 걸 체크해야 되겠죠. 뭐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 균등은요. 뭐가 고정인데 원금은 고정이지만 감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감소해요? 월이 금이 감소하고 이자가 감소하고 대출 잔액이 감소합니다. 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답이 한 번에 보이겠죠. 그래서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5번입니다. 대출 조건이 동일하대요. 조건 동일하대요. 오케이. 동일한 경우 가중평균 상환기간. 상환기간만 봐도 되죠. 상환기간이 짧은 순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기 상환액 그리고 초기 부담액 말씀드렸을 때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자, 상환액, 그리고 기간,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등은요, 원금과 원리금과 최증식이라고 정리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반드시 원리금을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가 나왔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기간을 짧은 순간에서 긴 기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금 나와 있고 원리금 나와 있고 만기 일시 상환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어요. 최증식 상환 뒤에 있다는 거 언급을 드렸고, 원리금이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가운데 원리금 가운데 원리금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운데 원리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니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짧은 순간이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금균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금균등의 특징이 뭐였어요? 대출 상환이 빠르고 많이 갚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빠르고 많이 갚는다. 뭐를요? 금액을요. 그쵸? 갚는 금액이 제일 크다. 그래서 초기 상환액이 어떻게 된다?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기간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기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은 가장 짧다. 어떻게? 가장 짧은 기간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원리금이 왔더니 기간이 가장 짧은 게 누구냐 그랬을 때 뭐예요? 원금이라는 거지. 원금이 기간이 가장 짧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역 나오는 거고, 기역과 니은이 나와 있는 게 답은 1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될 텐데, 만기 일시 상환이 뭐냐면요, 요거는 원금 하나도 안 갚고 나중에 만기 때 다 갚는 거라서 굳이 기간으로만 순서를 따지자면 원금 균등이 가장 짧고요, 원리금 균등이 그 다음이고요, 최증식 상환 방법이 그 다음이고요, 저 멀리 가서 만기 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따졌을 때는요, 원금이 제일 짧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반대됐네. 원금이 제일 짧고요, 최증식이 더 크고요, 만기 일시 상환이 기간이 제일 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원금이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짧다 기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3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라고 나왔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모양이 요거였죠. 그리고 원금 이자였는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이게 초기였고요, 이게 후기였는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점차 감소하는 건 뭐밖에 없죠? 이자밖에 없죠. 이자 감소하는 것은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공통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원리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라며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이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어떻다고요? 짧다. 나왔네. 원리 그쵸? 체증 만기 일시 상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제일 짧 때 뭐보다? 원리금보다 짧 때. 답은 3번이네요. 됐죠? 4번 점증시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아니죠.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누구? 젊은 층이나 미래 소득자에게 젊은 층이나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 기간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아니죠. 만기 일시 상환은요. 계속 갚아야 되니까요. 줄어든 게 아니라 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 기간이 길수록요. 결국에는 이자를 많이 갚는 거예요. 원칙이잖아. 기간이 어떻다고? 기간이 길수록 이자 상환액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커지겠지. 꼭 체크해놔 주세요.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꾸 기간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기간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0분 쉬셨다가 우리 이제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에서 뵙죠. 10분 쉬겠습니다.